필리핀에 18만 원짜리 고철 군함을 줬네. 중국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남중국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 8척이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그 고철 덩어리 단 한 척 앞에서. BBC 32년 경력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73년 전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8,500억 원짜리 군함을 18만 원에 줬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4년 전 8월의 어느 오후, 런던 BBC 본사 뉴스룸에 앉아있던 저는 모니터에 뜬 속보 한 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필리핀의 초계함 무상공여 완료.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무상공여라고요? 군함을 그냥 준다고요? 32년간 BBC에서 아시아 뉴스를 다뤄왔습니다. 동아시아 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 위기까지. 웬만한 일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였죠.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봤어? 옆자리 동료에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돌려 기사를 훑더니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 필리핀에 군함을 줬다고? 무슨 퇴역한 고철 덩어리 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으니까요. 한국.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과 현대, K-팝 정도였습니다.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서울에서 취재한 적이 있었죠. 당시 한국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시민들이 금반지를 모아 나라 빚을 갚겠다며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안쓰러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분단국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미국 없이는 안보도 못 지키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그런 나라가 남의 나라에 군함을 준다고요? 잠깐, 이거 봐. 마이클이 자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기사였어요. 중국 외교부, 한국의 필리핀 함정 공여에 깊은 우려 표명.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중국이 반응을 보인다고? 퇴역한 고철 덩어리 하나 줬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또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세상에, 제임스. 이거 공여 가격 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달러. 저는 눈을 비볐어요. 100달러?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 미국 달러 100불. 우리 돈으로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런던 시내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 먹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 군함을 줬다고요? 이건 뭐 거의 공짜잖아.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철 처리비 아끼려고 그런 거지.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이득인 거야. 폐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중국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18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 하나에? 저는 속보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해군 퇴역 초계함 충주함, 필리핀 해군의 공여. 새 한 명은 BRP 콜라도 얍. 콜라도 얍.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다른 기사로 넘어갔습니다. 브렉시트 후속 보도, 홍콩 시위, 미중 무역 전쟁. 훨씬 중요한 뉴스들이 산더미였으니까요. 18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고철 덩어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판이 될 줄은. 그리고 한 달 뒤 남중국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해경선 8척이 후퇴한 거예요. 3km나. 그것도 그 18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 앞에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제임스 윌슨, BBC 월드 서비스 아시아 담당 PD입니다. 1987년에 BBC에 입사해서 32년째 아시아 뉴스만 파고 있죠. 천안문 사태 현장에도 있었고 홍콩 반환식도 취재했습니다. 동티모르 독립, 미얀마 민주화, 태국 쿠데타. 아시아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은 거의 다 두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32년 커리어 중 한국에 간 건 딱 2번. 1997년 IMF 위기 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2번 다 서브 스토리 취재였습니다. 메인은 언제나 중국이었고, 일본이었고, 때로는 북한이었죠. 한국은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서 겨우 북한을 막고 있는 분단국가. 그게 제가 32년간 품어온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사라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뉴스 있었어? 별거 없어. 아, 한국이 필리핀에 군함 줬다더라. 군함을. 왜? 글쎄. 아마 퇴역한 거 처리하려고 그런 거겠지.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야? 군함을 그냥 줄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고철이야, 고철. 어차피 폐기할 거 필리핀한테 떠넘긴 거지. 저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썰면서 대답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워낙 약하잖아. 그 정도 고철도 감지덕지인 거야. 사라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베이징 출장 일정. 시진핑 정권의 남중국해 정책 분석 다큐멘터리.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며칠 뒤 편집회의 시간. 뉴스룸 회의실에 12명의 PD가 모였습니다. 편집장 로버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자, 이번 주 아시아 섹션. 미중 무역전쟁 후속, 홍콩 시위 현황, 그리고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중국해 상황.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버트가 모니터에 뉴스 클립을 띄웠습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의 인터뷰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콜라도 야팜은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함입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30년 된 퇴역함이. 옆자리 동료 니콜라스도 웃었어요. 필리핀 해군이 얼마나 약하면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중국 반응 좀 봐. 로버트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번 행위는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중국은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저렇게까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18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 하나에 중국이 왜 저렇게 발끈하는 걸까? 로버트가 팔짱을 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가봐. 네, 필리핀. 직접 취재해와.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필리핀이라니. 그것도 18만 원짜리 고철 취재하러. 로버트,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뉴스야. 베이징 출장이 다음 주인데. 베이징은 니콜라스가 가. 자네는 필리핀이야. 로버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2년 경력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18만 원짜리 고철 취재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알겠어. 가면 되잖아. 저는 투덜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고철 취재가 제 32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버릴 줄은. 출장 이틀 전. 저는 마지못해 필리핀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BBC 자료실에서 남중국해 파일을 꺼냈어요. 중국의 구단선 주장,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콜라도 얍. 그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을 함정에 붙였을까? 저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저는 멈췄어요. 콜라도 얍. 1921년 1월 22일 출생. 1951년 4월 23일 전사. 필리핀 육군 대위. 한국전쟁 참전. 한국전쟁?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니. 약간 부끄러웠지만 그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율동 전투. 필리핀 제10대 대전투단 900명이 중공군 15,000명과 맞섬. 콜라도 얍 대위, 부하들을 구출하다 전사. 900명 대 15,000명.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대 1의 열세.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얍 대위는 부하들을 지키다 죽었다고. 필리핀 최고 무공훈장 메달 오브 밸러 수여. 미국 수훈 십자훈장. 2018년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 추서. 70년이 지나서 한국이 훈장을 줬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퇴역함 처리하려고 준 게 아니었어.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을 발견했어요. 필리핀 한국전쟁 파병 규모 7,500명, 전사자 128명, 부상 316명. 1950년 독립한 지 4년밖에 안 된 가난한 나라가 7,500명을 보냈다고? 그것도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를 위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도와줬으니까 지금 군함을 준다고? 국제 관계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돌아가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군함은 군함이잖아. 전략 자산을 그냥 주는 나라가 어딨어?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경제적 이득이든 외교적 계산이든. 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면 되지.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 마닐라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홍보실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BBC 제임스 윌슨 PD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콜라도 야팜 취재 일정을 첨부합니다. 일정표를 열어봤습니다. 첫째 날, 마닐라 해군기지 방문. 둘째 날, 함정 내부 취재. 셋째 날, 해군 관계자 인터뷰.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고철 덩어리 하나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짐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저녁 7시였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의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런던의 서늘한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BBC 윌슨. 필리핀 해군 연락장교였어요. 윌슨 PD님이시죠? 저는 산토스 대위입니다. 환영합니다. 산토스 대위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미소가 약간 거슬렸어요.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고철 덩어리 하나 취재하러 온 외국 기자가 뭐가 그리 반가운 거야? 감사합니다. 일정이 좀 빡빡하던데요. 아, 그건. 산토스 대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려니 했어요. 공항을 나서 차에 올랐습니다. 마닐라, 시내의 혼잡한 도로를 지나 해군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낡은 건물들, 복잡한 거리, 오토바이 사이로 비집고 다니는 지프니들. 전형적인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풍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함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8시. 빨리 보고 빨리 끝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콜라도 야팜을 처음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고철이라고요? 산토스 대위가 빙긋 웃었어요. 말씀드렸잖습니까?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눈앞에는 회색빛 강철의 유용이 서 있었습니다. 길이 88m, 배수량 1200톤, 함포,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시스템. 이건 고철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전투함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함정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함수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BRP 컨라도 이압, PS-39점. 70년 전 낯선 땅에서 죽어간 필리핀 청년. 그 이름이 한국 군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산토스 대위. 네. 이 함정. 진짜 18만 원에 받은 겁니까? 산토스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100달러입니다. 하지만 윌슨 PD님,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요? 산토스 대위가 함정을 올려다 봤어요. 그의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게 맺혀 있었습니다. 이 함정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충주함이라고 들었는데요. 충주. 한국의 작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자기 나라 도시 이름이 붙은 군함을 우리한테 줬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73년 전 128명의 필리핀 청년이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가 함정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나서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고철 처리가 아니었어. 이건 빚을 갚는 거였어. 73년 전의 빚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윌슨 PD님. 산토스 대위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2달 전 영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촬영된 거예요. 화면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중국 해경선들이 보였어요. 한 척, 2척, 8척. 저 해경선들이 우리 어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500m까지 접근해서 물대포를 쐈어요. 영상 속에서 필리핀 어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라도 야팜이 도착하자 화면이 전환됐어요. 회색빛 군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콜라도 야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500m, 1km, 2km. 최종 후퇴거리 3km.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8만 원짜리 고철이 중국 해경선 8척을 몰아냈다고? 이게 진짜입니까? 산토스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윌슨 PD님.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함정을 준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스마트폰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한 노인의 사진이 떴습니다. 구부정한 등, 깊게 팬 주름,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플로레스 아우구스토, 92세.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저는 사진을 응시했어요. 이분이 2년 전에 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68년 만에요. 갔습니까? 산토스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 문제로 못 갔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산토스 대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누군가 직접 왔습니다. 필리핀까지. 누가요? 정부 관계자? 아니요. 산토스 대위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간 기업이요. 인프레시라는 작은 화장품 회사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참전용사를 만나러? 그 회사가 왜요? 윌슨 PD님, 그건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차키를 꺼냈어요. 라구나주까지 3시간 거리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정이 없는 취재였어요.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 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32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걸 3시간 뒤에 알게 됩니다. 콜라도 야팜 갑판 위.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함정을 둘러봤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30년 된 퇴역함이라고 들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요. 선체는 최근에 다시 칠한 듯 깔끔했고 갑판도 반들반들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함포는 기름칠이 잘 되어 윤기가 흘렀고 레이더 안테나는 조용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넘기기 전에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필리핀 해군 장교가 말했어요. 레예스 소령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비요? 어느 정도로요? 엔진 완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거주시설 개선, 항해 장비 업그레이드. 거의 새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거 다 해서 얼마나 들었는데요? 레예스 소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백억 원은 들었을 겁니다. 수백억 원. 저는 멈칫했어요. 잠깐요. 한국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정비한 함정을 18만 원에 팔았다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레이스 소령이 빙긋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군사 동맹이라든가 경제적 대가라든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조건 없는 무상공여였습니다. 공식, 명목 가격 100달러. 그게 전부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다. 그게 32년간 제가 배운 진리였거든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팔 때도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군사기지 사용권, 방위비 분담, 정치적 지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수백억 원짜리 함정을 그냥 줬다고?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레이스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윌슨 PD님, 이 함정의 원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30년 된 중고니까. 아니요. 동급 신조함 가격으로 따지면요. 레이스 소령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포항급 초계함, 배수량 1200톤, 대함 미사일, 어뢰 76mm 함포 탑재, 최고 속력 32노트.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동급 함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예상 비용. 숫자가 떴어요. 8,500억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500억 원이요? 네. 물론 이건 30년 된 중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 보면 레이스 소령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항구에 정박한 다른 필리핀 해군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미국에서 받은 2차 대전 시대 함정들. 저 함정들이 우리 주력함입니다. 평균 설령 50년. 대부분 미사일도 없어요. 레이스 소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콜라도 야팜은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함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함정을 둘러봤어요. 이번엔 다른 눈으로. 함수에 장착된 76mm 오토멜라라 함포, 한미의 연장 40mm 대공포, 그리고 눈에 띄는 미사일 발사대. 저건 뭡니까? 제가 발사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하푼대함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물론 미사일 자체는 우리가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발사 플랫폼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 난리를 쳤는지. 그래서 중국이 반발한 거군요. 네. 이 함정 하나로 필리핀 해군 전력이 급상승했으니까요. 레이스 소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탑재 가능한 함정을 갖게 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8만 원. 8,500억 원. 그 차이가 47만 배였습니다. 47만 배. 근데 왜? 저는 결국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중요할 텐데.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 아닙니까? 레이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예요.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도요. 레이스 소령이 함정의 이름판을 가리켰어요. BRP 컨라도 얍. 저 이름을 보세요. 콜라도 얍. 73년 전 한국에서 전사한 필리핀 장교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이 이름을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레이스 소령이 태블릿에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문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 저는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작은 보답. 8,500억 원짜리 함정이 작은 보답이라고?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숨겨진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레이스 소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윌슨 PD님, 1950년에 필리핀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1946년에 독립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요. 그때 필리핀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에 점령당해서 나라가 폐허였거든요. 레이스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참전을 요청했어요. 필리핀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즉각 응했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레이스 소령이 숫자를 나열했어요. 7,500명 파병, 전사 128명, 부상 316명, 포로 43명.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유는 그게 전부였어요. 레이스 소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게 믿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처음 이 제안을 했을 때 저도 당신처럼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레이스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란 남중국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3년 전,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 7,500명이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128명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73년 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그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8,500억 원짜리 함정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18만 원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8,500억 원으로. 왜 18만 원이었을까? 왜 공짜로 주면서 100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붙였을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100달러. 그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의였어요. 받는 쪽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완전한 공짜로 하면 필리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레이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가격을 붙인 겁니다. 무상 원조가 아니라 정식 거래로 기록되도록 필리핀 자존심을 세워준 거군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고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32년간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손해보면서 상대방 자존심까지 챙겨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어? 윌슨 PD님. 레이스 소령이 말했어요. 콜라도 얍대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레이스 소령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동양인 남성,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콜라도 얍대위, 1921년 출생, 1951년 전사, 30세.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70년 전.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갔을까요? 그날 밤, 마닐라 시내 호텔 방. 저는 레이스 소령에게 받은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콜라도 디압, 1921년 1월 22일, 마닐라 출생, 1941년,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입학. 하지만 같은 해 일본의 침공으로 학업 중단, 저항군의 합류해 게릴라 활동, 1945년, 해방, 군에 복귀해 정식 임관, 1950년 9월, 한국전쟁 파병, 그리고 1951년 4월 23일, 연천 율동전투에서 전사. 저는 율동전투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군 900명 대 중공군 15,000명. 15대 1점. 미친. 저는 중얼거렸어요. 15대 1의 열세에서 싸웠다고?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1951년 4월 22일 밤, 중공군 충계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30만 대군이 유엔군 전선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연천 율동리를 지키고 있던 건 필리핀 제10대 대전투단 900명. 자정 무렵 중공군 제34연대 15,000명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인해 전술. 죽어도 계속 밀려오는 중공군. 필리핀군은 밤새 싸웠습니다. 콜라도 얍대위는 특수중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중공군이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얍대위는 반격을 지휘했어요. 새벽 4시 아군 병사 3명이 포위당했습니다. 얍대위는 직접 구출에 나섰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2명을 구출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를 구하러 갈 때 저격수의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951년 4월 23일 오전 5시 47분 콜라도 디압대위 전사, 향년 30세,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30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낯선 나라, 낯선 전쟁에서 부하를 구하다 죽었습니다. 자료에는 그의 유언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 부하들은 다 빠져나갔나?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닐라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51년의 연천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런던의 마이클이었습니다. 제임스, 취재 어때? 복잡해. 뭐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클, 율동전투라고 들어봤어? 뭐, 한국전쟁 때 전투야. 필리핀군 900명이 중공군 15,000명이랑 싸웠어.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대 1. 그건 학살이지, 전투가 아니라. 그런데 버텼어. 뭐, 필리핀군이 버텼다고. 밤새 싸워서 방어선을 지켰어. 덕분에 다른 유엔군 부대들이 퇴각할 시간을 벌었고. 마이클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한 필리핀 장교가 죽었어. 부하 구하다가. 그래서 그 장교 이름이 콜라도 얍이야. 지금 내가 취재하는 군함 이름.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마이클, 이건 그냥 고철 처리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찾아낼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콜라도 얍대위의 사후 서운 기록. 1951년 6월 필리핀 최고 무고문장 메달 of valor 수여. 1951년 미국 수훈 십자훈장 수여. 여기까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읽고 저는 멈췄어요. 2018년 대한민국 태극 무고문장 추서. 2018년 67년이 지나서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콜라도 얍대위가 전사한 건 1951년. 한국이 훈장을 준 건 2018년. 67년. 한국은 67년 동안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 한국은 자국 군함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야. 67년 동안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한 것.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 70년 전 은혜를 70년 동안 기억하는 나라?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국제관계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익이 있으면 동맹, 이익이 없으면 적.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그게 국제 정치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70년 전 도움을 70년 동안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8,500억 원을 들여 보답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BBC 아시아 네트워크의 동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화면에 도쿄 특파원 아키라가 나타났습니다. 아키라 나카무라, 일본계 영국인, BBC 도쿄 지국에서 15년째 근무 중. 제임스, 필리핀에서 뭐하고 있어? 콜라도 야팜 취재 중이야. 한국이 필리핀에 준 군함. 아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도쿄에서도 꽤 화제였어. 진짜. 어떤 반응이었어? 아키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물론. 부러웠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키라가 일본의 반응이 부러움이었다고? 일본 언론 반응이 그랬다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 아키라가 화면 밖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일본도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유한 적 있어. 2013년, 2016년 여러 차례. ODA 형식으로. 알아. 그런데 한국이 준 건 순시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잖아. 미사일 탑재 가능한. 아키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헌법 문제로 전투함은 못 줘. 자위대 장비를 해외에 넘기는데 제약이 많거든. 그래서 부럽다는 거야? 그것만은 아니야. 아키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이걸 보훈이라는 명목으로 했잖아. 70년 전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
응. 일본은 그런 명분이 없어. 필리핀을 점령했던 나라잖아. 2차 대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본은 필리핀에 빚진 게 있습니다. 받을 게 아니라 갚아야 할 빚.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죠. 필리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입장. 그래서 일본 여론이 어떻더냐고. 아키라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부 극우 언론은 한국 비판했지. 중국 자극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예상되는 반응이네. 하지만 주류 언론 반응은 달랐어.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뭐라고? 아키라가 화면에 기사를 띄웠습니다. 일본어 기사였어요. 번역하면 이래. 한국은 7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다. 우리는 70년 전의 잘못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을 칭찬했다고? 이건 좀 충격인데. 그치, 나도 놀랐어. 일본이 한국 관련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기사 쓰는 거 처음 봤어. 아키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퇴역 장성 인터뷰야. 익명으로 한 건데. 뭐라고 했어? 솔직히 부럽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존경받는 파트너가 됐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사 문제로 발목 잡힌다. 이렇게 말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경쟁국인 일본까지 인정하는 한국. 이건 단순한 고철 기증이 아니었어요.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아키라, 고마워. 좋은 정보야. 제임스, 하나 더 있어. 뭔데? 아키라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한국이 이거 처음이 아니야. 뭐가? 퇴역함 공여. 콜롬비아에도 줬고 페루에도 줬어. 전부 한국전쟁 참전국이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응. 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한테 체계적으로 보답하고 있어. 함정 공여, 의료 지원, 참전 용사 후손 장학금. 수십 년째. 그런 게 있었어? 제임스, 너 동아시아 전문가 맞아? 이것도 몰랐어? 아키라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32년 경력, 동아시아 전문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키라, 더 있어? 응. 미국 쪽도 확인해봐. 펜타곤 반응이 재밌었어. 저는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D.C. 특파원 마이클이 연결됐어요. 제임스, 필리핀 상황 취재 중이라며? 응. 펜타곤 반응 알아? 마이클이 씩 웃었습니다. 재밌는 반응이야. 어떤?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야. 동맹국 간 협력 강화. 뭐 그런 외교적 멘트. 비공식적으로는? 마이클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술자리에서 들은 건데 국방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한국이 우리가 못한 걸 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못한 걸? 미국은 필리핀에 순시선 몇 척 주고 어깨 으쓱했거든. 그런데 한국은 진짜 전투함을 줬잖아. 마이클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것도 중국 코앞에서. 미국도 그 정도 배짱은 못 부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마저 인정하는 한국. 마이클, 중국 반응은 어땠어? 그건 너도 봤잖아. 난리가 났지. 마이클이 화면에 중국 기사를 띄웠습니다. 환구15 사설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했다. 이것은 중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실제로 타격이 있었어?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재밌는 부분이야. 중국이 말은 저렇게 했는데 실제 보복은 거의 없었어. 왜? 한국 경제가 너무 크니까.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했다가 자기들도 피해보거든.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결국 중국은 말로만 난리치고 끝난 거야. 그리고 한국은 원하는 걸 다 얻었지. 필리핀에 은혜 갚고 동남아에서 영향력 키우고 미국한테 점수 따고. 마이클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외교 잘한다. 중국 눈치 보면서도 할 건 다 해. 저는 화상회의를 끝내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일본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심지어 중국도 말로만 반발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했고. 이건 뭐지? 18만 원짜리 고철이 외교적 대승리를 거뒀다고? 그때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산토스 대위였어요.
윌슨 PD님, 영상 보내드립니다. 2달 전 남중국해 상황입니다. 첨부된 영상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하얀 선체의 배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해경선. 한 척, 두 척, 세 척, 8척입니다. 영상 속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필리핀어였지만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8척이 우리 어선단을 포위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중국 해경선의 선명한 표식이 보였습니다. 종고 하이징. 그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500m. 화면 속에서 중국 해경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400m, 300m, 그리고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물대포다, 물대포. 영상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물줄기가 필리핀 어선을 강타하는 게 보였습니다. 선장님, 괜찮으십니까?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화면 속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해경선이 작은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마치 고래가 정어리 떼를 사냥하는 것처럼. 거리 200m. 여전히 접근 중.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회색빛 선체. 뭐지? 저건 뭐지? 영상 속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함이다. 우리 군함이 온다. 카메라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 BRP 컨라도 이압. 콜라도 야팜이었습니다. 아, 콜라도 야팜이다. 한국에서 온 그 함정. 영상 속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콜라도 야팜은 당당하게 중국 해경선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76mm 함포가 햇빛에 번쩍였어요. 중국 해경에 경고한다. 이곳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즉시 물러나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해경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틀면서 저 물러나는 건가? 영상 속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물러나고 있다. 중국이 물러나고 있어. 카메라가 중국 해경선들을 따라갔습니다. 500m, 700m, 1km. 해경선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거리 2km, 2.5km, 그리고 마지막 측정값 3km. 중국 해경이 3km 밖으로 후퇴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중국 해경선 8척이 한국이 준 18만 원짜리 군함 한 척 앞에서 3km나 후퇴했다고? 전화기가 울렸어요. 산토스 대위였습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필리핀 해군 공식 기록이에요. 저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중국 해경선이 8척이었는데 콜라도 야팜은 한 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물러난 겁니까? 산토스 대위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해경선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아도 군함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콜라도 야팜은 군함입니다. 진짜 군함. 대함 미사일, 어뢰, 함포를 탑재한. 산토스 대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중국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해경선이 군함에 도발하면 그건 전쟁 행위거든요. 그래서 물러난 거군요. 네. 콜라도 야팜이 나타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8만 원. 그 가격표가 붙은 군함 한 척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산토스 대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콜라도 야팜이 오기 전에는 산토스 대위가 말을 멈췄어요. 전에는요?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물대포 맞고 그물이 끊기고 어부들이 다치고 우리 해군은 구경만 했어요. 싸울 배가 없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싸울 수 있는 배가 생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18만 원짜리 고철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던 거예요. 남중국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산토스 대위. 네. 그 영상 제가 써도 됩니까? 다큐멘터리에. 물론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산토스 대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윌슨 PD님, 아까 말씀드린 분 기억하십니까? 플로레스 아우구스토. 네. 92세 참전용사요. 오늘 오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죠. 그리고 3시간 뒤, 라구나주 칼람바시. 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단층 주택.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타났어요. 구부정한 등, 깊게 팬 주름. 그리고 한쪽 바지 가랑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플로레스 아우구스토, 92세. 1953년 한국전쟁 참전. 전장에서 다리를 잃은 사람. 어서 오십시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이야기하러 오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걸 봤어요. 한국.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플로레스 아우구스토의 집.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사진. 70년 전의 플로레스였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옆에 섰고 카메라맨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다리는 한국에서 다치신 겁니까? 플로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3년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어요.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7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고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밤마다 공격해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플로레스가 빈 바지 가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박격포탄이 참호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어요. 다리는 이미 없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잃은 겁니다. 낯선 나라, 낯선 전쟁에서. 후회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플로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왜요? 다리를 잃으셨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가 벽에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군인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못 돌아왔습니다. 마누엘, 호세, 카를로스, 안토니오. 전부 한국에 묻혔어요. 플로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다리만 잃고 살았으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으셨습니까? 플로레스의 눈이 빛났어요.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1954년에 필리핀으로 돌아온 뒤로 한 번도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68년 동안요? 네, 68년. 플로레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전에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참전용사 초청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가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의사가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심장이 버틸 수 없다고. 92세 노인이 12시간 비행을 감당하기엔 너무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플로레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제 한국 땅은 못 밟겠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플로레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한국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네, 제가 한국에 못 가니까 한국이 저한테 온 거예요. 플로레스가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반짝이는 전동 휠체어가 놓여 있었어요. 저거, 한국에서 온 겁니다. 저는 휠체어를 바라봤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최신 모델. 누가 보낸 겁니까? 인프레시라는 회사요. 인프레시. 산토스 대위가 언급했던 그 이름. 화장품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작은 화장품 회사래요. 플로레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왔어요. 여기 필리핀까지. 직접요? 네. 비행기 타고 저를 만나러.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작은 화장품 회사가 왜 참전용사 한 명을 만나러 왜 지구 반대편까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플로레스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못 오니까 한국이 저한테 가겠다고. 그가 전동 휠체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플로레스가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번쩍이는 의족이 보였습니다. 최신 보조기구. 이것도 인프레시에서요? 네. 플로레스가 의족을 두드렸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족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전동 휠체어, 의족.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리고 플로레스가 방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아, 잠깐 나와봐. 잠시 후 어린 소녀가 나타났어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손녀딸입니다. 에밀리아. 플로레스가 소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인프레시 덕분이에요. 장학금을요? 네. 대학까지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에밀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소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플로레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이에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0년이 지나서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잊었습니다. 그냥 그 노인의 눈물을 바라봤어요. 인프레시 사람들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플로레스가 말했어요. 무슨 영상이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요. 태블릿에 담아서 줬어요. 그가 낡은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마포. 필리핀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젊은이, 노인, 아이들. 수십 명의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라마포, 살라마포, 살라마포. 플로레스가 눈물을 훔쳤어요. 이 영상을 100번은 봤습니다. 100번 볼 때마다 울어요.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2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플로레스 씨,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토스 대위가 다가왔어요. 어떠셨습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프레시라는 회사,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산토스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윌슨 PD님, 인프레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참전 용사를 돕는. 산토스 대위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10년 넘게. LG전자가요? 네.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라는 건설회사는 참전 용사 집을 고쳐줘요. 터키, 에티오피아, 필리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윌슨 PD님이 모르셨을 뿐이에요. 산토스 대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한국 기업이 참전용사 돕는 건 뉴스가 안 되나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2년간 아시아 뉴스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위협, 북한의 도발, 한일 갈등. 그런 뉴스는 넘쳐났는데 한국이 70년 전 은혜를 갚고 있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지? 산토스 대위. 네. 인프레시가 필리핀만 돕는 겁니까? 산토스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16개국입니다. 16개국이요?
한국전쟁 참전국 전체요. 미국, 영국,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스. 전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가 16개국 참전용사를 돕고 있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작은 회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산토스 대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요. 좋은 의미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상함이었어요. 3일 뒤, 런던 BBC 본사. 저는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콜라도 야팜의 위용, 중국 해경선의 후퇴, 플로레스 아우구스토의 눈물, 한국 사람들의 살라마포,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이 모니터에 펼쳐져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편집장 로버트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됐습니다. 로버트가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어요. 내용 좀 들려줘. 뭘 찾았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찾았냐고? 로버트, 솔직히 말할게요. 32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이야기?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73년 전,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를 도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요. 알아. 그리고 73년 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한국이 그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나열했어요. 8,500억 원짜리 군함을 18만 원에 줬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건 외교적 계산이겠지. 중국 견제하려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플로레스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92세 참전용사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다리를 잃은 사람. 그 사람이 68년 만에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 문제로 못 갔어요. 안 됐군. 그러자 한국이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로버트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정부가? 아니요. 민간 기업이요. 인프레시라는 작은 화장품 회사.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플로레스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웃는 장면. 새해 이족을 자랑하는 장면. 손녀딸 에밀리아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장면. 이게 다 그 화장품 회사가 한 겁니다. 전동 휠체어, 의족, 손녀 학비까지. 로버트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돕는 건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 전부. 저는 모니터에 지도를 띄웠어요. 미국, 영국,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호주, 뉴질랜드. 16개 나라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가 이걸 다 한다고? 네. 그리고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LG전자, 한미글로벌, 우리금융.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참전용사를 돕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로버트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왜? 네. 왜 그러는 거야? 기업이 왜 돈 안 되는 일을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레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다라고. 로버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감성적인 해석이지. 실제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미지 마케팅이라든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야, 로버트. 세금 혜택이나 이미지 마케팅이라면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안 할까? 로버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안 도울까? 영국 기업들은, 프랑스 기업들은? 저는 계속했어요.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를 체계적으로 돕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로버트가 침묵했습니다. 70년이에요, 로버트. 70년 동안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도, 시민도, 나라 전체가. 플로레스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촉촉한 눈. 저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많지 않다고. 저는 로버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2년간 기자 생활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고,
근데 나는 이런 한국을 몰랐어요. 중국의 위협, 북한의 핵, 한일 갈등. 그런 뉴스만 쫓아다녔죠.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관심도 없었어요. 로버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다큐 제목은 뭘로 할 건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18만 원의 약속. 어때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행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됐어요.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이 정말 저런 나라냐? 참전용사를 70년 동안 기억한다고?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이 뭐였지? 인프레쉬 웹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잠시 다운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32년간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으스댔는데 정작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제가 직접 내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195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을 위해 7,500명의 필리핀 청년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128명은 돌아오지 못했고 수백 명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7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73년 전의 은혜를 8,500억 원짜리 군함을 18만 원에 보냈습니다. 92세 노인을 만나러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손녀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요. 저는 32년간 국제 뉴스를 다뤘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국제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73년이 지나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제야 그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사라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가 감사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이 흐렸습니다. 사라, 나 한국어 배워볼까 해. 갑자기? 응. 32년 동안 아시아 전문가랍시고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게 부끄러워서. 사라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국이 73년 동안 간직했던 그 마음.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BBC 특파원 자격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호텔 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어요. 73년 전 폐허였던 도시. 지금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감탄하는 건 고층 빌딩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73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그 마음. 그게 한국을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레스 아우구스토 씨는 올해 94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해요. 손녀 에밀리아는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인프레쉬에서 보내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콜라도 야팜은 지금도 남중국해를 지키고 있어요. 18만 원짜리 군함. 하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73년의 기억, 128명의 희생, 7,500명의 헌신. 그 모든 것이 담긴 배니까요. 저는 오늘 국립서울연충원에 갈 예정입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묘역에 헌화하러. 3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죠. 감사합니다. 살라마포. 지금까지 BBC PD가 서울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3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